일본의 한 병실. 이 남자는 이미 죽었지만 죽지 못한 채로 83일을 더 살아있어야 했으니 피부는 벗겨져 내리고 장기는 하나씩 멈춰가는데 숨이 끊어지질 않는다. 그가 맞은 방사선은 18시버트로 사람이 1년 동안 맞아도 되는 양의 무려 18,000배, 단 1초에 엑스레이 18만 장을 찍은 것과 같은 수치였다. 보통 방사능은 1시버트만 맞아도 그날부터 병들기 시작. 4시버트면 2명 중 1명은 죽으며 8시버트를 넘기면 단 1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맞은 건 그 2배를 훌쩍 넘긴 양. 이 충격적인 비극의 시작은 1999년 9월 30일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핵연료를 가공하는 JCO라는 공장에 3명의 남자가 들어섰으니 침전조 바로 앞에선 오우치 히사시, 그 옆에서 용액을 붓던 시노하라 마사토, 그리고 2 사람을 지휘하던 요코카와 유타카였다. 셋 다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날 이들이 만진 재료만큼은 이 베테랑들조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으니 농도 18.8%짜리 초고농축 우라늄 용액. 평소 직원들이 만지던 건 5%도 안 되는 순한 연료였는데 이날 것은 그보다 4배 가까이 진한 물건이었다. 핵연료를 다룰 때 가장 무서운 건 임계사고로 우라늄이 일정량 이상 한 곳에 모이면 저절로 핵분열이 시작. 빛과 열, 방사선을 쏟아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우라늄의 양은 2.4kg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날 양동이 한 통에 담긴 양 역시 2.3kg으로 아슬아슬하게 상한선 안쪽이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으니 바로 각각의 양동이에 있던 여러 통의 우라늄을 거대한 한 통의 침전조에 들이부은 것. 그러나 이들에게 임계사고가 뭔지 설명해준 사람도 말해준 사람도 단 1명도 없었으니 그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그렇게 3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동이에 담은 우라늄을 침전조라는 큰 통에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계속해서 들이붓기 시작했다. 그렇게 6통을 부을 때까지 침전조 위에서 깔때기를 잡고 있었던 건 요코카와였는데 7통째를 앞두고 오우치가 자기가 대신하겠다며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그 자리 교대 한 번이 2 사람의 생사를 그대로 바꿔버렸으니 1999년 9월 30일 오전 10시 35분 도카이무라 JCO 작업실 안. 7번째 바가지를 침전조에 붓는 순간 침전조 위로 푸른 빛이 터진다. 이것은 핵분열이 일어날 때만 관측된다는 체렌코프 현상. 그 순간 3사람의 몸을 눈에 보이지도 소리도 나지 않는 방사선이 총알처럼 그대로 꿰뚫고 지나갔으니 깔때기를 잡고 있던 오우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고 옆에 있던 시노하라도 정신을 잃는다. 가장 먼저 상황을 알아챈 건 몇 걸음 떨어져 있던 요코카와. 그는 쓰러진 동료를 끌어안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다. 밖으로 나온 3사람은 곧바로 구토와 호흡곤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방사선 피폭의 가장 전형적인 신호.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여기서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임계사고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공장 측이 달려온 구급대에게 방사선 사고라는 걸 알리지 않은 것.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들마저 그대로 방사선을 뒤집어쓰고 말았으니 이날 이 마을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주변 주민까지 합쳐 667명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핵분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니 1999년 10월 1일 새벽 1시 40분 불이 꺼진 도카이무라 공장 안. 침전조에서는 밤새도록 푸른 빛이 계속 번쩍이고 있었다. 공장 밖에 세워둔 방사선 측정기 수치는 평소의 20배에서 30배. 이걸 멈추려면 사람이 그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침전조의 냉각수를 빼내야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방사선 양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도 단 몇 분도 버티기 힘들 만큼 방사능이 강하다는 것. 결국 그날 밤 JCO 직원 16명이 방호복 한 벌에 목숨을 걸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들어가서 몇 분 버티고 나오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잠깐을 버티다가 나오고, 그렇게 밸브를 열고 망치로 파이프를 때려 부수며 교대에 교대를 반복한다. 그렇게 간신히 냉각수를 다 빼내고 중성자를 잡아먹는 붕산수를 침전조에 들이부은 시각이 10월 1일 아침 10시 15분. 사고가 터진 지 무려 19시간 40분 만이었다. 푸른 빛은 그렇게 간신히 멈추게 되었지만 그 사이 가장 먼저 빛을 뒤집었었던 첫 3사람의 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으니 사고 당일 이송된 병원.
가장 많이 피폭된 오우치는 멀쩡히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눈에 띄는 거라곤 깔때기를 잡고 있던 팔이 빨갛게 부어오른 정도였으니 의료진에게 멀쩡하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까지 건넸고 간호사들마저 이 사람은 곧 퇴원하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생각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으니 오우치의 세포를 떼어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순간 의료진은 말을 잃고 만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원래 1번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울 수 있어야 정상인데 오우치의 염색체는 몇 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게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 잘려나간 것부터 다른 염색체에 엉겨붙은 것, 새까만 알갱이로 흩어져 버린 것까지 염색체는 우리 몸을 새로 만드는 설계도로 이게 부서졌다는 건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단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데 오우치의 몸은 이제 죽은 자리를 채울 방법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당장은 걷거나 말하고 있어도 사실상 죽음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으니 피폭 며칠 뒤 오우치의 몸은 바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피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피부는 조금씩 벗겨져 나가더니 나중엔 의료용 테이프를 떼어내기만 해도 살갗이 그대로 딸려 나왔다. 의료진은 여러 대학이 보관하고 있던 배양 피부 70장을 긁어모아 이식했고 심지어 그의 여동생의 피부까지 떼어다 붙였는데 그러나 붙인 자리에서 체액이 새어나오며 피부는 얼마 못 가 들떠버린다. 곧이어 면역을 지키던 백혈구가 전멸하며 감기균 하나에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됐고 방사선에 약해진 눈이 망가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몸속 장기들도 하나씩 조용히 멈춰가기 시작했으니 음식을 넣어도 소화하지 못하는 몸에서는 하루에 10리터가 넘는 수분과 피가 그대로 빠져나갔고 곧 숨조차 스스로 쉬지 못해 기계에 의지하게 된다. 제발 이제 그만 죽여줘. 한계를 넘은 오우치는 죽음을 애원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의료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그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정해두고 있었으니 살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죽게 둘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1999년 11월 27일 피폭 59일째 마침내 오우치의 심장이 멎는다. 그러나 사실 그의 심장이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 벌써 세 번째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의료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그를 다시 살려냈으니 사실상 정신은 깨어날 수 없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그의 가족들에게 다음번에는 목숨을 붙잡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결국 12월 21일 밤 11시 21분 피폭 83일째 오우치 히사시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일본 역사상 첫 임계사고 사망자였다. 옆 병실의 시노하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으니 십시버트를 맞은 그는 한때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돌아다닐 만큼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 데까지 회복했지만 이내 피부가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 2월이 되자 소화기관 곳곳에서 피가 터져 나온다. 3월에는 목 일부를 절개해 호흡기를 달았고 마침내 2000년 4월 27일 피폭 211일 만에 시노하라 마사토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세 사람 중 유일하게 남은 건 그날 몇 걸음 떨어져 있던 요코카와 단 한 명이었다. 그 셋을 가른 건 계급도 실력도 아니었으니 그저 방사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는 운의 차이일 뿐. 요즘 방사능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집에 두는 사람도 많은데 혹시 몰라 써볼까 하고 직접 찾아봤으니 필요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양동이 몇 통의 방사능이 세 사람을 집어삼켰다면 방사선이 아예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킨 최악의 장소 또한 존재했으니 Их уже пятеро, товарищ командир. Вышел из здания. Стреляют, товарищ командир. Это твой СП. Я его преследую. Оставайся на нем.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주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광범위한 영역에 방사능 물질을 퍼뜨린 인류 최악의 사건이다. 임시 재료로 급하게 막은 체르노빌 봉인의 유효 기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마침내 체르노빌에서는 절대 발견되면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목숨 걸고 직접 이곳을 탐사하는 모험가들에 의해 결국 체르노빌의 거대한 실체가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길을 건너고 있는 사슴, 자세히 보니 머리가 없다. 과거 사슴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존재는 그대로 체르노빌의 숲속으로 사라진다.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가던 중 다시 마주친 한 생명체.
개구리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도망은커녕 입을 벌린 채 탐험가를 응시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의 모양이 기괴하다. 마치 에일리언처럼 입안에 손이 달려있는 듯한 형태. 혹시 개구리가 아닌 것 아닐까 싶어 건드려보자 과거 개구리였던 존재는 황급히 사라진다. 그리고 강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왜인지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그런데 머리가 뭔가 이상하다. 몸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인데 머리는 흡사 펭귄이나 돌고래에 가까운 형태. 우선 사진으로 남긴 채 본격적인 탐사를 위해 발전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체르노빌의 강가. 한 생명체가 강가에 죽어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떤 생명체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 혹시 돼지일까 싶어 입을 살펴보지만 돼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빨, 꼬리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생명체와도 전혀 다른 존재. 몸에 찍혀있는 낙인을 보며 혹시 연구소에서 실험 중이던 생명체가 탈출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뿐. 그런데 잠시 뒤 보고도 믿기 힘든 괴생명체. 처음에는 곤충인가 싶었지만 다리 4개에 오히려 동물에 가까운 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세히 보니 새의 모습과 비슷한 몸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얼굴과 기괴한 입모양은 도저히 새의 것이 아니었는데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생명체를 놓아주고 돌아서던 찰나 방금 이상한 생명체를 보았던 강가에서 정부기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회수해가는 모습을 포착한다. 연구원처럼 보이는 흰색 실험복 사람들과 현장 인력 혹은 가드처럼 보이는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놀라기는커녕 매우 능숙하게 해당 생명체를 회수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지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도달하게 되는데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의 방사능의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재앙이 인류에게 남긴 3가지 피해는 너무나 참혹했다. 그 첫 번째, 붉은 숲. 체르노빌 발전소로부터 100km 내에서는 심각한 방사능을 지양분 삼아 자랐고 그 결과 이렇게 핏빛 색깔을 띠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붙여진 이름 붉은 숲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야생동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후 주변 도시에는 이주령이 내려졌고 유령 도시가 된 이곳은 곧 야생동물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사능 속에서 자란 야생동물은 종양, 면역 결핍, 수면 단축, 기형, 정신장애까지 생명체로서 가질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모두 가진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3번째, 인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공식적인 사망 인원 수천 명, 피해 인원은 수십만 명. 그러나 이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의 통계일 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사능 부작용의 특성상 방사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수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수준. 해당 방사능과 관련된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 모든 재앙은 40년 전 그날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45초 체르노빌 발전소 원자로 4호기에서 비정상적인 핵반응이 발생한다. 엄청난 열이 냉각수를 분해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소는 결국 내부에서 폭발하고 만다. 1차 폭발은 내부 천장을 파괴하였으며 이어진 2차 폭발은 건물까지 파괴해버린다. 파괴된 건물을 통해 엄청난 방사성 물질들이 흘러나왔는데 누출된 방사능의 총량은 5.3 엑사베크렐.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시 발생한 방사능의 무려 400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 기준 가장 심각한 재앙급에 해당하는 사고 레벨 7등급. 폭발 당시에 단 3명이었던 사망자는 수천 명까지 급증. 결국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다다른다. 그러나 국제적인 책임을 두려워한 소련은 이 폭발 사고를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며칠 뒤 정상 수준보다 몇 배나 높은 방사능이 스웨덴에서 발견되자 방사능이 날아온 방향을 추적하여 소련 정부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소련은 사고를 인정하게 된다. 엄청난 사람들을 갈아 넣으며 간신히 원자로 임시봉인에 성공하였지만 이미 방사능은 주변 국가를 넘어 전 세계까지 피해를 준 뒤였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대재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이 재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폭발한 4호기는 석관으로 급하게 봉인하였는데 이미 매년 석관은 부식하고 있으며 빗물 등을 통해서 방사능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 보다 효율적인 봉인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뾰족한 해결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원자로 안에 있던 연료의 95% 정도가 아직 내부에 있으므로 대재앙은 현재 휴전 중일 뿐 앞으로의 대처에 전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부터 도시까지 모조리 집어삼킨 하나의 물질.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방사선보다도 훨씬 지독한 단 0.0000001g으로도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신의 물질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고 있었으니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신경을 파괴하고 뼈를 녹이고 순식간에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실험실에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 한 방울만 만져도 바로 저 세상 가는 인류 최악의 위험 물질. 뭔지 모르면 죽는다. 1930년 독일, 과학자 오토 루프와 H. 크루크가 새로운 화합물 하나를 합성한다. 이름은 3불화염소. 무색의 수영장 소독약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정체는 사실 산소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 즉 공기에서 보다 뭐든 잘 태운다는 뜻이다. 이게 얼마나 잘 태우냐면 유리를 태우고 모래를 태우며 심지어 불에 절대 안 타는 것으로 유명한 성면까지 태워버린다. 이 녀석의 진짜 충격적인 점은 바로 물과 만나면 폭발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불이 나면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게 정상이지만 이 녀석 때문에 불에 타고 있는 중이라면 물을 뿌리는 순간 쾅! 오히려 폭발해버린다는 것. 이 불을 끌 딱 하나의 방법은 물이 아닌 질소가스를 퍼부는 것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적군들 입장에서는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발하니 재앙 그 자체인 셈이다. 나치 독일은 이 물질에 N물질이라는 코드명을 붙였고 비밀 벙커에서 월 50톤씩 생산하여 화염 방사기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결과 화염 방사기의 강철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녹아내려버린다. 즉 적에게 쓰기 전에 아군이 먼저 타 죽을 판이었던 것. 결국 제작만 해두고 무기화를 완전히 포기. 그야말로 나치조차 감당 못한 물질로 남게 된다. 그런데 만약 딱 100ml, 겨우 소주 한 잔 분량으로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액체가 있다면 어떨까? 1994년 호주의 한 연구실. 연구원이 실험 도중 불화수소산이 담긴 용기를 실수로 넘어뜨리고 마는데 약 100ml의 액체가 양쪽 허벅지에 튀었다. 그는 안전수칙대로 물로 허벅지를 씻어냈는데 그러나 불화수소산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으니 이 물질은 피부에 닿아도 통증은커녕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즉 보통 느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산은 피부 아래로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 몇 시간이 지나면 피부 아래에서 신경을 파괴하고 뼈를 녹이기 시작.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까지. 이 연구원은 결국 다리를 절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주 뒤 사망하고 만다. 특히 이 물질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반도체 공장, 유리 공장, 녹 제거제 등 우리 일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 2012년 한국에서도 구리 불산 누출 사고 발생, 공장에서 8톤의 불산이 유출되면서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무려 5명이 사망하고 만다. 이 사고 이후 불화수소산의 위험성이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녀석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100ml가 아닌 고작 10mg, 불과 10분의 1의 양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평범한 낮. 한 남자가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2명이 다가오더니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발라버린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웃으면서 다가와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 문지르고 사라진 것인데, 남자는 즉시 안내 데스크로 가서 얼굴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15분 뒤 의자에 앉은 채로 의식을 잃었으며 그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 발라진 것의 정체는 바로
VX 신경작용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불리는 녀석이었는데 1950년대 영국에서 살충제를 연구하다 우연히 탄생한 이 물질은 너무 강력해서 농업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고 곧바로 군사무기로 전환되어 버린 것. 이 물질은 단 10mg, 즉 단 몇 방울만 피부에 닿아도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를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버리면서 근육이 통제를 잃고 미친 듯이 수축하기 시작. 결국 호흡하는 근육마저 마비되면서 질식사하게 된다. 엔진 오일처럼 끈적끈적하고 무색무취, 피부에 닿아도 본인은 뭐가 묻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다. VX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해 전 세계에서 금지된 물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 공항 한복판에서 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10mg도 아닌, 그리고 맨살도 아닌 장갑 위에 떨어진 단 한두 방울만으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1996년 8월 미국 뉴햄프셔주 다트머스 대학교, 이곳에서 20년 넘게 독성 금속을 연구해온 48살의 화학교수 카렌 웨터하는 독성 분야의 세계 권위자였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 휴무드 안에서 디메틸 수은이라는 시약을 다루고 있던 그녀. 무색 투명하고 물보다 3배 무거운 이 액체는 독성 연구의 기준 물질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매우 위험한 시약이었지만 보안경에 라텍스 장갑에 휴무드 안에서 작업까지 웨터하는 안전수칙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기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디메틸 수은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두 방울이 왼손 장갑 위로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그녀는 보호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는데 침착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장갑을 벗은 뒤 손을 깨끗이 씻고 평범하게 남편과 두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디메틸 수은이 라텍스 장갑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15초. 장갑을 벗어서 처리하는데 이미 이 시간이 경과되었고 투명한 액체는 이미 장갑을 통과해 피부로 스며들어 혈관을 타고 조용히 뇌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5개월 뒤 그동안 아무 증상이 없던 그녀는 갑자기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통을 겪기 시작하였고 1997년 1월 갑자기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치의 80배, 치사량을 이미 수십 배 초과한 상태였다. 결국 2월이 되자 그녀는 혼수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1997년 6월 8일 48살의 세계적 화학자는 장갑 위에 떨어진 단 한두 방울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전 세계 실험실의 장갑 안전 기준은 전면 교체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 방울도 아닌 10억분의 1g, 즉 아예 인지조차도 못하는 양으로도 사람을 보내버리는 물질이라면 어떨까? 2006년 11월 1일 영국 런던의 한 호텔, 러시아 출신의 전직 스파이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두 남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갑자기 극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주. 그는 3주간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인데 그렇게 사망 직전 최첨단 감마선 분석을 통해 그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플로늄 210 방사능 물질이었다. 즉 누군가 찻잔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의 플로늄을 넣었던 것. 이 물질은 1g만으로도 무려 15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방사선을 방출하며 세포 속 DNA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해독제도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2006년 11월 23일 리트비넨코는 죽기 전 병상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하였는데 머리카락이 전부 빠지고 헬쑥해진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사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 그는 사진과 함께 자신을 죽인 자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뒤 그날 밤 사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단 0.00003g 감조차 오지 않는 이 미세한 양으로 무려 80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보툴리눔 독소. 이 물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낸 단백질 독소인 것인데, 이 독소의 치사량은 0.00003g으로 이 양이면 무려 8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양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일까? 독소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상호 전달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근육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니 전신이 마비되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저 멈춰버리게 되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 무색무취,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죽게 된다는 거다.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소세지를 먹고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 보툴리눔이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소세지를 뜻하는 보툴루스에서 나온 것, 즉 소세지에서 발견된 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지구상 최강의 독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얼굴에 주입되고 있다는 것이었으니 바로 보톡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톡스의 정체가 바로 이 보툴리눔 독소를 극미량으로 희석한 것으로 8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바로 주름을 펴는 데 쓰이고 있는 것. 500년 전 파라켈수스라는 의사가 남긴 말이 있었으니, 모든 것은 독입니다. 오직 용량만이 독인지 약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한 위험물질들은 한국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접할 확률은 다행히 높지 않다. 그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그저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맨손으로 눈을 만지려는 순간 상상도 못한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밀려온다. 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눈 속의 괴물 스노우 플라이 때문. 언뜻 보면 그저 개미처럼 생긴 평범한 녀석이지만 사실 무려 빙하기를 견뎌낸 추위에 강한 고대 생명체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온도가 단 1도만 높아져도 바로 죽어버리는 극단적인 내온성 생물이라는 것. 무려 36도의 사람의 손이 녀석의 피부에 닿는 순간 녀석의 몸은 무너져 버리고, 이때 녀석에게 있던 정체불명의 냉동 세균들이 바로 사람 피부에 스며들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 실제 한국의 산들에도 살고 있는 녀석으로 등산 중 맨손으로 눈을 만졌다가 운 나쁘면 이놈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녀석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 실제 눈 속에는 사람의 목숨 따위 순식간에 빼앗아버리는 온갖 기괴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니, 눈 위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검은 선들, 멀리서 보면 그냥 흙이 좀 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선들이 전부 꿈틀거린다. 이 움직이는 선의 정체는 바로 아이스웜, 오직 차가운 얼음 위에서만 살아가는 기이한 생명체다. 녀석은 사람이 손으로 건드리는 순간 체온 때문에 몸 조직이 녹아내려 버리는데, 문제는 이때 방출되는 체액과 세균, 실제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더욱 무서운 점은 최소 수십,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활동한다는 것. 즉, 눈 위에 보이는 검은 점 지역 전부가 싸그리다 위험구역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낚시, 계곡, 캠핑 시 얼음을 만질 때는 꼭 보호용 방수장갑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람 손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녀석들과 달리 반대로 사람 손만 보면 오히려 달려드는 녀석들도 있다는 건데, 눈 위에 흩뿌려진 수많은 검은 점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사람에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 생명체의 정체는 스노우 플리, 일명 눈벼룩이다. 이 생물은 눈 위에서만 활동하는 초소형 절지류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오히려 활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녀석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집단성. 한 마리가 손에 달라붙는 즉시 수십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피부를 조진다. 녀석들이 붙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가려움, 붉은 반점, 찌릿한 통증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데, 게다가 이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너의 눈, 코, 입 주변으로 자극이 대량 이전, 이때부터는 진정한 헬게이트가 시작된다. 스노우플리가 사람에게 붙는 가장 흔한 순간은 바로 눈싸움과 눈사람 만들기. 눈 위에 손을 꾹 눌러지는 그 찰나, 손바닥의 체온을 감지한 녀석들이 눈 속에서 동시에 솟아올라 버리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눈을 만지기 전 반드시 주변에 검은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경고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검은 점이 보인다, 그건 그냥 눈이 아닌 불구덩이에 손을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압도적인 기괴함과 살벌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진드기. 그 중에서도 영화에서도 활동하는 겨울형 진드기 콜드틱이다. 이놈은 사람의 피부가 노출되는 단 몇 초의 틈을 노렸다가 순식간에 피부에 파고 들어가는데, 피부를 뚫은 뒤에는 입에 갈린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로 몸을 단단히 고정, 침을 통해 감각을 마취시킨 뒤 며칠 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 피를 빨아댄다.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 원래 크기의 몇 배까지 된 녀석은 그 뒤에 알까지 까버린다고. 설사 문은 중간에 녀석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잘못 빼게 되면 이렇게 녀석의 주둥이가 몸에 박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핀셋을 활용하거나 전용 제거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 아주 지독한 녀석이다. 보통 겨울철 산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 겨울철 산행 시 양말과 상의를 모두 안으로 넣어 가리도록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몸에 붙어있는 게 없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대망의 이 장면. 최근 SNS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일으킨 이 풍경, 마치 딸기 우유를 부어놓은 것 같은 핑크빛 눈인데, 그러나 사실 이 아름다운 눈의 정체는 바로 조류, 즉 눈이 아닌 생명체다. 눈 위에 사는 녀석들은 햇빛의 치명적인 자외선을 막기 위해 이렇게 붉은색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미친 듯이 생성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눈 전체가 핏빛 분홍으로 물들어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분홍 눈 속에 세균, 원충, 미생물 등이 이 조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이걸 만지는 순간 온갖 녀석들이 공격, 피부 염증은 기본 옵션에 운 나쁘면 정체 모를 세균까지 감염돼서 골로 갈 수 있다는 거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이런 핑크빛과 달리 아예 색이 흰색이어서 눈이랑 구분 자체가 힘든 놈들도 있다는 건데, 바닥에 소복히 쌓인 눈. 하지만 사실 이것은 눈이 아닌 스노우 몰드, 즉 겨울철에만 번식하는 곰팡이다. 이 곰팡이는 눈 아래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기온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순간 엄청난 독성 포자를 공기 중으로 쏟아내며 번식하게 되는데, 문제는 녀석의 색이 하얗다 보니 진짜 눈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 즉 멋모르고 눈인 줄 알고 맨손으로 잡았다가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따라서 눈보다 조금 덜 단단해 보이거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뭉친 느낌, 혹은 살짝 회색빛이 섞여 있다면 그건 눈이 아니라 곰팡이이므로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맨손이 아니라 장갑을 껴도 아예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눈 위에서 꿈틀대는 이 털뭉치의 정체는 스노우 모스라바, 극지 수컷 나박류의 유충으로 겨울에도 살아남는 희귀한 애벌레다. 이 생명체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털 때문인데, 녀석의 털은 단순한 외피가 아닌 자극성 미세모, 즉 사람에게 닿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 일단 최소 따끔거림, 붉은 반점, 미칠 듯한 가려움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털이 짧고 단단해 장갑 틈으로도 파고들 수 있다는 것. 즉 아무리 장갑을 끼고 있다고 한들 녀석을 건드려보는 행동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심지어 눈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하니 평소 이 몽타주만큼은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눈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깨끗해 보이는 눈밭.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시 주택가 근처 눈더미 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섞여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눈에 가려진 개 배설물, 일명 개똥이다. 개 배설물에는 살모넬라 같은 세균과 회충, 구충, 편충, 원충 같은 온갖 다양한 기생충 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기생충 알과 세균은 눈 속에서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즉 이 배설물을 눈이 한번 덮어버리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오물폭탄이 숙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눈싸움하거나 눈사람 만들며 눈을 만지고 뒹굴 때 그 눈덩이 속에 배설물과 세균, 기생충 알까지 함께 우리 몸에 범벅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개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놈들의 경우 까딱하면 눈이나 뇌로 이동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위험성이 숨어있는 눈. 내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스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공포스러운 존재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지기는커녕 그저 일상 속에서 이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위협받는 극악의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숨만 들이켜도 담배 두 갑을 피운 것 같은 도시부터 오염된 물 위에 지어진 도시, 매일 폭격이 쏟아지는 도시, 전 세계 쓰레기 도시까지 지구상 최악의 도시들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 매일이 생존 전쟁이다. 당신은 여기서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8위 미진고 섬. 아프리카 케냐 빅토리아 호수 한가운데 축구장 반쪽짜리 크기의 바위 위에 무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눌러붙어 살고 있다. 바위 위에 덕지덕지 지어진 판잣집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답게 빈 공간 따위 전혀 없다. 판잣집 사이의 골목은 너무 좁아 옆으로 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당연히 24시간 내내 옆 사람들의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 썩은 생선에 오줌에 기름 냄새까지 악취 역시 하루 종일 함께한다. 그나마 호수 주변에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잡아다 팔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에 정착한 것인데, 그러나 이젠 이마저도 저주로 바뀌었으니 우간다와 케냐가 이 섬에 대해 끊임없는 영유권 전쟁을 벌이며 군인들의 협박, 체포, 폭력까지 그 피해를 이곳 어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으니, 이곳에는 기본적인 수도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시고 요리하고 목욕하는 물은 배설물과 생선 찌꺼기, 기름으로 오염된 호수에서 바로 끌어온다는 것. 음식 역시 매일 튀긴 생선뿐. 파리가 들끓는 조리도구로 만드는 음식의 위생 상태에 당연히 사람들은 병들지만 병원 따위 없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은 낮에는 숨막히게 뜨거워지고 밤에는 통풍이 안 돼 숨막히고 잠자는 것조차 매일 도전해야 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위를 집이라고 부른다. 7위 라호르.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파키스탄의 제2의 대도시 라호르. 2024년 라호르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치의 30배가 넘는 독성 입자 농도를 기록하며 전 세계 대기 오염 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한다. 1년 중 대부분이 독성 안개가 하늘을 덮고 있어 공기는 늘 짙은 회색빛에 어둡고 무겁다. 라오르에서는 그냥 숨 쉬는 것이 담배 3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 따라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음에도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의 폐가 무너져 내린 노인들까지 병원은 기관지염, 천식, 폐암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비극은 공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거리는 온갖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은 인간 배설물과 산업 폐기물이 뒤섞여 악취를 뿜어내는 상태. 길거리 음식의 위생 상태 역시 충격적인 수준인데, 수백 번은 재사용한 듯한 기름에 더러운 손은 기본, 오염된 물로 씻은 조리도구와 파리로 가득한 조리대까지 먹을 때마다 풍겨지는 식중독의 냄새를 강한 향신료로 간신히 뒤덮는다. 이렇듯 라오르에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에 24시간 내내 감염된다는 것. 그 독은 음식을 통해, 물을 통해, 공기를 통해 사람의 모든 구멍으로 매일 밤 파고든다. 6위 다라비.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뭄바이의 중심에는 아시아 최대의 빈민가 다라비가 존재한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작 2제곱킬로미터의 땅덩어리 안에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미로는 공기조차 경쟁해야 할 정도로 숨막히는 공간인데, 작디 작은 집들은 겹겹이 쌓여있고 골목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갈 수조차 없다. 그마저도 거리, 골목, 심지어 지붕 위까지 이미 쓰레기한테 점령당한 상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자기, 가죽제품, 심지어 과자까지. 그렇게 판잣집 안에 있는 소규모 공장만 최소 15,000개 이상. 그렇게 일한 이들의 한 달 월급은 9만 원도 되지 않는다. 다라비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안도, 의료도, 공간도 아무런 미래 없이 살아가도록 방치된 곳. 이곳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살기 가장 힘든 장소 중 하나다. 5위 야쿠츠크. 이곳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최저는 영하 71도. 지구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장소이다.
겨울은 8달이나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태양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이 되어버리는 곳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곳인데 이 정도 추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외출 시 옷을 대여섯 겹씩 껴입어야 하는 것은 기본,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 보호 안경까지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곳에서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피부는 몇 분 만에 화상을 입기 때문 자동차는 하루 종일 시동을 켜둬야 하고 건물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 짓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 위에 짓는다. 야외 자체가 이미 초대형 냉동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기와 생선을 야외에 그대로 두고 판매, 휴대폰이나 카메라, 배터리는 이 야외 냉동실에서 단 몇 분 만에 작동을 멈춘다. 그러나 마치 시간조차 얼어붙은 추위에도 불구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작은 마을이 아니라 무려 3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다.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1위에 혹한 수당으로 이곳에서 일하면 급여 또한 2배. 게다가 이미 온 가족이 다 여기에 살고 있어 한번 야쿠츠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가다 생을 마감한다. 4위, 가자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 문제라고 하면 환경, 가난, 열악한 시설 등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이곳 가자지구에서의 생존 문제는 진짜 당장 오늘의 목숨이다. 이곳의 가장 잔혹한 생존 게임은 바로 전쟁.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세력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전쟁 지역으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격과 봉쇄 속에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곳의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국경이 차단되어 있어 사람들은 밖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늘까지 통제되어 식량 반입마저 철저하게 제한된다. 당연히 미사일, 드론 폭발 같은 것은 일상으로 당장 오늘 우리 집이 폭파되어 우리 가족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집은 폐허로 변하고 학교는 공격을 받고 병원은 늘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 트라우마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살아남더라도 평생의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실업률은 무려 50%에 이르고 주민의 80% 이상은 지원 없이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건물은 부서질 때마다 다시 지어보지만 어차피 다시 곧 파괴될 뿐. 폭탄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 가자에서 산다는 것은 시한부의 공포 속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3위, 라 링코나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해발 5100m 페루데스 산맥. 이 산맥 깊숙한 곳에는 무법 상태가 일상을 지배하는 도시가 있었으니 이곳의 이름은 바로 라 링코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자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다. 산소가 극도로 희박한 이곳에서 고산병은 일상.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두통과 구역질을 시작하며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매일의 도전이며 마음껏 뛰는 것조차 불가능. 도시에서는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수도시설도 없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빙하에서 물을 얻어오는데 이 물마저 이미 수은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이는 바로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금채굴 때문인데 처음 란 링코나다는 불을 약속하는 도시로 건설되었지만 실제로 행해진 것은 극한의 착취, 노예 노동, 그리고 절망뿐. 이곳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은 불법 소규모 광산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몇 주 동안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진흙 속에서 금덩어리만 뒤적거린다. 당연히 도시에는 이를 해결해줄 정부 기관은커녕 제대로 된 경찰조차 없으며 하수에서 올라오는 온갖 썩은 냄새와 함께 금을 녹이는 화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도시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야말로 절망의 도시 그 자체.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것과 같다. 2위, 마코코. 나이지리아의 오염된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마을 마코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빈민가로 알려진 이곳에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무 기둥 위에 지은 판잣집과 임시 보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와 생활 화수는 그대로 물로 흘러가고 아이들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떠다니는 이 물에서 당연하다는 듯 수영하며 논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수도시설조차 부족하다는 점.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든 주민들은 이 오염된 물로 빨래하고 씻고 요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썩은 생선, 배설물, 오줌이 뒤섞인 썩은 내는 잠시도 사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도시를 뒤덮고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곳에는 교회, 학교, 심지어 매춘업소까지 있다는 것. 생존이 힘든 많은 여성들은 매춘으로 아이들의 음식과 옷을 마련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곳을 불법 점유지로 규정,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으려 했으나 갈 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집이라 부르며 발버둥치고 있다. 1위 아그보그 블로시. 전 세계의 모든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쓰레기 도시 아그보그 블로시. 가나의 수도 아크라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독성이 심한 장소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전자제품 쓰레기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곳이다. 고장난 휴대전화, 오래된 텔레비전, 낡은 노트북, 냉장고까지 매주 수천 톤의 쓰레기가 재활용이라는 핑계로 이곳에 버려진 뒤 무참히 폐기된다. 이곳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곳 쓰레기들을 불태우며 매일 검은 연기를 들이마시는데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눈은 따갑고 손은 화상으로 뒤덮인다. 이 모든 고통은 단지 부품 하나를 건져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함. 물과 땅은 납, 수은 등의 발암물질들로 오염되어 있으며 공기는 폐기물의 독성으로 오염돼 숨 한 번 쉴 때마다 폐 속 깊숙이 스며든다. 사람들의 병은 계속해서 심해지지만 그럼에도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벌인 과잉을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장소다. 다음엔 실제로 돌이 되는 호수부터 24시간 끓고 있는 지옥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심해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까지 도저히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현실 지옥 6곳. 과연 진짜 최악은 어느 곳일까? 2011년 발생한 쓰나미.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재앙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쳐버렸고 결국 발전소가 폭발하며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주변에 유출되게 된다. 그림처럼 평화로운 해안가의 마을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형을 얻게 되는데 주변 수십 킬로미터가 모두 금지된 지역으로 변해버린 이곳 일본 후쿠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6위에 오르게 된다. 이 핏빛 호수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대로 돌이 돼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이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다. 예전부터 홍학이 많이 서식한 걸로 유명했던 이곳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핏빛 호수와 희귀한 홍학이 쌍으로 있어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 그러던 어느 날 사진작가 한 명이 이 호수 근처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찍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트론 호수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죽은 동물들의 사진. 당시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를 떠올리며 메두사 호수라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나트론 호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던 것. 호수에서 6km나 떨어져 있던 화산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흘러들어와 호수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하는데 강한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동물들은 호수에서 목욕 한번 시원하게 했다가 그대로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죽음의 호수 나트론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5위에 오르게 된다. 드론에 촬영된 실제 지옥의 문,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 외딴 사막에 위치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분화구다. 이 헬게이트가 열린 것은 바로 1971년 당시 소련의 석유 굴착기가 이 분화구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유독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불태우기로 결정한다. 계산대로라면 불길은 몇 주 내에 꺼졌어야 하지만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십 년간 계속해서 불타오르며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수많은 작은 불길들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2개의 큰 불길이 보이는데 아마 이 자리가 굴착기가 있던 자리로 추측되고 있다고. 다르바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열기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에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되고 있으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불타오르는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4위에 오르게 된다. 난다 긴다 하는 탐험가들조차 절대 출입하지 않는 죽음의 섬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 인도에 위치한 이곳은 석기시대의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고대의 섬이다. 무려 6만 년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외부인이 근처에 접근하기만 해도 바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던 2018년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미국에서 온 존 앨런 차우라는 선교사는 이 부족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센티넬 섬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법적으로도 출입 금지 구역이기에 인도 정부는 당연히 못 가게 했는데
그러자 몰래 작은 배를 구해 혼자 노를 저어 섬에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다.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우연히 발견된 일기장에는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인가요?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고. 개인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섬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3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 따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마리아나 해구 심해 깊은 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3, 2, 1.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심해 아귀. 비주얼이 워낙 살벌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2000m 깊이의 깊은 심해층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머리 촉수 끝에 달린 발광체. 마치 낚시를 하듯 발광시킨 촉수를 미끼처럼 보이게 하여 다가오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이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아귀의 번식 방법 때문. 이 귀여운 수컷은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낸 뒤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자신의 몸에서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긴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평생을 암컷에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 녀석을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알려진 심해 10,000m, 심해저. 그런데 최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000m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빅터 베스코보. 빅터는 목숨을 걸고 도달한 세상의 끝, 이 심해저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쓰레기.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맞다. 인간이 단 한 번도 도달한 적조차 없는 지구상 가장 깊은 곳. 바다에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들 쓰레기가 이 깊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멸망의 신호라고 칭하게 되었고 심해 도시설부터 지구 리셋설까지 온갖 음모론들이 논란되며 심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2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당신은 지금 아마존 한가운데 홀로 떨어졌다. 목표는 단 하나. 알아서 나가기. 마주치면 다칠 수 있는 C등급 생명체부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B등급, 그리고 마주치는 순간 저세상 가는 A등급까지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아마존 생명체들 사이에서 과연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존 깊숙한 곳 눈앞에 나무 한 그루. 그런데 저건 헐? 가까이 다가가 가지로 툭 건드리는 순간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정체불명의 생물들. 차라리 악몽을 꾸는 거라 믿고 싶은 장면인데 헐이 아니라 나무에 들러붙어 쉬고 있던 수천 개의 곤충 다리였다. 작은 몸통에 기이하게 긴 다리가 튀어나온 슈퍼 비호감 외모. 이 녀석의 이름은 하베스트맨. 거미의 친척벌로 열대우림에 서식한다. 가느다란 다리는 머리카락처럼 휘어진다. 생소한 모습이지만 놀랍게도 무려 4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한 생명체. 그야말로 살아있는 고대 생물이다. 아마존에서는 나무의 벽에 수십만 마리가 떼지어 붙어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 간단하다. 생존. 이끼나 곰팡이처럼 위장해 적들로부터 숨고 습도와 체온을 유지해 살아남기 위함이다. 비주얼이 저세상급이긴 하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도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정글이라지만 배설욕은 참기 어렵다. 긴급하게 강가로 간 당신은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그때 오줌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무언가. 소변 줄기의 끝, 소중한 그곳에 그 생물이 바뀐다. 칸디루는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작고 투명한 흡혈 메기.
보통은 물고기 냄새를 감지해 아가미 속에 파고든 후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데, 그런데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인간 오줌 속 암모니아도 칸디루에게는 유혹의 향기. 강가에서 방심하고 오줌을 싸는 순간 인간 요도로 침투. 몸에 난 가시 돌기로 착 달라붙은 후 피를 빨며 요도 속에서 기생한다. 실제 남자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여자의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고는 실제로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사는 여자들의 경계 대상 1순위라고. 잘못 물렸다가 남성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B-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마존 정글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던 당신은 불길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Guys, look, this snake died because it fell in the boiling river. Insane. Too hot. 드디어 목적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치 끓는 듯 거품이 솟아나는 강물. 온도는 무려 80도에서 100도. 진짜로 펄펄 끓는 물이다. Oh wow! Woo! It's proper heat. It's insane. 온천을 생각하고 손이라도 담갔다가는 100% 화상각. 물고기, 개구리, 뱀, 길을 잘못 든 동물들은 이곳에서 산채로 삶아져 처참하게 생을 마감. 믿기 어렵겠지만 이 강은 화산지대가 아니다. 여긴 페루, 아마존 마요바엠바 지역, 세계에서 유일한 비화산 고온강. 가장 유력한 가설은 지열로 데워졌다는 것.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 강이 끓는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강에 정령이 산다고 믿고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의식을 치른다. 모든 것을 익혀버리는 강 지옥일까 성지일까. 실제로 인간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B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아마존 최강의 생명체 블랙 카이만. 6m 키에 500kg의 공룡 유전자를 가진 이 괴물은 개 더러운 성질머리와 달리 사냥감에게는 조용히 다가가는 침착함을 갖추고 있어 이 녀석에게 당하기 직전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른 악어들처럼 평소에는 느긋하지만 필요시 모터보트 속도로 헤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을 뚫고 도약하는 것까지 가능한 미친 캐릭터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한입 컷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마존 강에 입수하자마자 등장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정체는 바로 그린 아나콘다. 무려 6m까지 성장해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악어까지 잡아먹어버리는 아마존 최상위 포식자다. 먹이를 물거나 도구로 공격하는 잡뱀들과 달리 단순 힘으로 쪼여 죽이는 순수 피지컬 끝판왕. 만약 이 녀석이 조이기를 시작했다면 피해자는 그냥 질식사 당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위험도 면에서 블랙 카이만과 쌍벽을 이루는 녀석으로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무언가를 다급히 말하며 정글 속을 달리는 남자. 그런데 Ne va pas venir aujourd'hui. 하얗게 분장한 원주민. 숲을 헤치며 미친 속도로 따라온다. 인간이 사냥감으로 전락한 소름 돋는 장면. 강가에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주변을 살핍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미지의 부족. 아마존 일대 약 710명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추정할 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용자들도 있는데 If they hit you, if they test you, try and be calm. But if you throw a punch, you're gonna die. 혼란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호위당한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아마존에 인류의 접촉 없이 살아가는 부족은 100개 이상.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다 식인 풍습이 모두 사라졌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들이 춤을 추며 당신을 반긴다 해도 그 기쁨의 의미는 당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어떠한 공략법도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 S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진짜 지구에서 위험하다 싶은 생명체들을 모조리 아마존에 때려박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살아있다면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다면 아마존은 그냥 내가 만든 영상으로만 보는 걸로 하자. 숨지기 싫으면. 이보다 더 수위 높은 구독자 전용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놨으니 관심 있으면 참고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움직인다, 움직인다, 또 움직인다.
주작 감별사인 내가 보기에도 이 영상들은 수상하긴 한데, 하지만 다음 영상을 보면 So it looks like most light was sort of in that direction, and then it sort of sends out these stilt roots in that direction. 뿌리를 내보낸다고? 과학자들이 인정한 찐으로 걷는 나무, 이름은 소크라티아 엑소리자. 아마존 열대우림에 자라는 야자수의 일종인데 수많은 뿌리들을 땅으로 내딛고 서 있어 딱 보면 금방이라도 걸어갈 것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일부 뿌리를 죽이고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장애물이 없는 곳, 해가 드는 쪽으로 1년 동안 30cm 정도를 움직인다는데, walk through the forest. These long roots that come out from the trunk serve as anchors and tentacles that will 열대우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물들의 생존 전략은 감탄을 자아낸다.